최 기사, 잠깐만요. 여기 세워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가 멈추고 저는 문을 열고 내렸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정이었습니다. 10년 전 50억을 들고 사라진 그 며느리. 남편과 큰아들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흔적도 없이 떠나버린 제가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 믿었던 바로 그 여자. 그런데 지금 그녀는 왜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10년 만에 다시 본 며느리는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정기 검진을 마치고 차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낡은 검은 패딩을 입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구부린 채 골목 귀퉁이에 쌓인 박스를 손수레에 싣는 모습이었죠.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옆모습, 그 구부정한 등, 손등에 새겨진 핏줄까지 낯설지 않았으니까요. 머리는 반쯤 휘어져 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고 등은 조금 굽어 있었어요. 10년 전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예전의 은정은 단정하고 조용하고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마치 20년은 더 늙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 옆엔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무거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아이의 손에서 박스를 받아들며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10년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낮고 더 지쳐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외면했던 그 존재가 지금 제 눈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50억을 들고 사라진 여자라고,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 도망친 여자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은정이 사라졌을 때 저는 그녀의 방문을 열고 텅 빈 옷장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죠. 역시 그랬구나.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 있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첫째 아들 민수의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 은정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라면 은정이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2층으로 올라가 은정의 방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화장품들도 서랍 속 작은 물건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마치 처음부터 이 집에 살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막혀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떠오른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큰아들 민수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겨우 사흘 만의 일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민수의 관 앞에 무릎 꿇고 울던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새까만 상복을 입고 얼굴이 퉁퉁 부은 채 소리 없이 흐느끼던 그 모습,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7년을 함께 살며 며느리라고 불렀던 그 시간들이 모두 연기였단 말인가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밖은 맑은 날씨였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 회사 쪽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를 들었을 때 회계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비자금 계좌에서 50억이 사라졌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회장님 명의 비밀 계좌였는데 접근 권한이 있던 사람은 회장님과 아드님 그리고 며느님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을 말하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50억? 은정이가 그 돈을 알고 있었다고? 수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터질 듯 뛰었죠. 저는 곧바로 은정의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은정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돈댁, 저예요. 은정이 어디 있어요? 혹시 그쪽으로 갔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정 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돈, 우리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은정이가 연락도 안 하고 어디 간 건지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은정이가 계획적으로 도망친 거라고요. 남편과 아들의 죽음을 틈타서 회사 돈을 빼돌린 거라고요. 제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은정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7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이 여자를 전혀 몰랐구나. 민수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니. 화장대 위엔 민수와 찍은 사진 한 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이제는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사진을 들어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언론에서는 중견기업 회장의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 후 며느리 실종, 50억 비자금 증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죠. 아침 일찍부터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왔어요. 초인종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창문 너머로 번쩍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모두 치고 창문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숨죽이며 지냈어요. 둘째 아들 우성이는 형수를 찾아야 한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머니, 형수를 찾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찾아서 뭐 하겠니? 이미 끝난 일이야. 그 여자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우성이는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설득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안 것 같았어요. 집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지났고 결국 1년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찰 수사도 제대로 진전이 없었어요. 회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우성이가 물려받아 운영했고 저는 홀로 이 큰 집을 지키며 살았죠. 은정의 이름은 이제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그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은정이가 그랬을까? 밤마다 혼자 물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어쩌면 저는 답을 찾기보다 제 분노를 정당화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이 거리를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차 창밖으로 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는데 문득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검은색 패딩을 입고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여자. 그 옆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작은 손으로 박스를 들고 있었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기사 잠깐만요. 여기 세워주세요. 차에서 내려 그 여자를 좀 더 가까이서 봤을 때 제 심장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옆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은정이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져 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죠.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고 등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한겨울인데도 목에 두른 건 낡은 면 스카프 하나뿐이었고 신발은 뒤꿈치가 닳아 해진 운동화였습니다. 50억을 가지고 사라진 여자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곁에 있던 아이가 엄마, 이거 무거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정은 아이의 손에서 박스를 받아들며 괜찮아. 거의 다 왔어. 라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10년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낮고 더 지쳐 있었죠. 하지만 아이를 대하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길가에 버려진 박스를 주워 담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은정은 손수레를 밀며 천천히 걸었고 아이는 그 옆에 붙어서 작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내리는 길 위에 남겨진 그들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머릿속으론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은정이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걸까? 50억은 어디로 간 거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은정과 아이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그들이 간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니 낡은 컨테이너들이 늘어서 있는 공터가 나왔습니다. 은정은 그중 한 컨테이너 앞에서 손수레를 세웠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컨테이너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 은정과 아이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50억을 가져간 여자가 왜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을까? 왜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고 있을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어요. 어쩌면 저 모습도 연기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은정을 몰래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면 컨테이너 문이 열렸고 은정은 아이를 재운 채 혼자 나왔어요. 그리고 근처 전통시장으로 가서 새벽 청소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바닥을 쓸고 얼어붙은 물로 걸레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은정은 쉬지 않고 일했어요. 1시간, 2시간. 허리를 펴지도 않고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가끔 허리를 주무르는 모습이 보였지만 곧 다시 일을 시작했죠. 이게 정말 50억을 가진 사람의 삶일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은정이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낡은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한센병 환자 요양원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나 은정이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여자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제 안에서 의심과 확신이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정이 들어갔던 그 요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죠.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낡은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밟혔고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접수처에 계시던 40대쯤 되어 보이는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어제 저녁에 여기 다녀간 중년 여성분 아세요? 키가 작고 검은 패딩을 입은 분이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은정 씨요? 벌써 몇 년째 오시는 분인데요. 매달 후원금을 가져오시고 가끔 어르신들 말벗도 해드리고 가세요. 후원금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네, 매달 빠짐없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꾸준히 오세요. 명단에 이름도 남기지 않으시고 그냥 민수 가족이라고만 쓰시더라고요. 민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 죽은 내 아들의 이름을요? 호흡이 가빠지는 걸 느꼈어요. 간호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은정 씨 오시는 날만 기다리세요. 손도 잡아드리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시거든요. 지난달엔 감기 걸린 할머니 돌봐드리느라 밤늦게까지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죠. 50억을 가지고 사라진 여자가 왜 저런 행색으로 이런 곳에 후원금을 내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민수의 이름으로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요양원을 나섰을 때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우성이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따라주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성아, 10년 전 그 일 말이야.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있니? 우성이는 찻잔을 들다 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그때 형이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비자금 문제 때문에 아버지랑 자주 다투셨고요. 형수도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성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사라진 건 사실이잖니. 우성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머니, 혹시 형수가 정말 가져간 게 맞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당시 수사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10년 전 담당 형사를 수소문해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60대 중반의 남자였죠.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어요. 사모님, 그때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계좌 추적도 끊겼고 며느리 분 행방도 묘연했으니까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시점이 며느리 분이 사라지기 사흘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분이 사라진 날엔 이미 돈이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형사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넘기며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 회사 내부 조사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는데 윗선에서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마 회사 이미지 때문이었겠죠. 전 그때 뭔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했는데 결국 종결됐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은정이가 가져간 게 아니란 말인가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확신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증거가 없었고 회사에서도 더 이상 조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죠. 먼지가 쌓인 파일들, 오래된 장부들, 그 속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손은 떨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서류 더미를 헤치다가 마침내 남편이 손으로 쓴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성이 처리, 민수 모르게. 날짜는 10년 전,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메모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성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서재로 데려가 그 메모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우성이는 메모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 든 메모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니 이건...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어요. 우성이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급한 불을 끄려고 아버지 몰래 빼돌렸어요. 그런데 형이 알아버렸고 형이 저한테 따졌을 때 사고가 난 겁니다. 우성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고? 저는 우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형이 죽은 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거니? 우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회사 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다퉜고 형이 화가 나서 차를 몰고 나갔어요. 제가 뒤따라갔는데 빗길이었고 형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결국 우성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그렇게 화난 상태로 운전을 했다니, 그리고 그 끝이 죽음이었다니. 우성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죽고 난 후 너무 겁이 났어요. 제 잘못으로 형이 죽었다는 게 밝혀지면 회사도 무너지고 가족도 다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형수가 도망가면 모든 게 형수 탓이 되니까요. 어머니가 형수를 의심하시는 걸 보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우성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저 역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은정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단 말이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성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형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형이 죽고 나서 형수가 사라진 건 어머니가 형수를 의심하는 게 견딜 수 없어서였을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완전히 잘못된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10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은정이 무릎을 꿇고 울던 모습, 그 눈물이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죠. 아니, 말을 건넬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등을 돌리고 짐을 싸라고 했으니까요. 은정은 그날 저를 바라보며 어머니,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면서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제 분노가 너무 커서 다른 가능성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은정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차를 타고 그 컨테이너촌으로 향했죠. 새벽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컨테이너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크를 해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순간이 두려웠어요. 그녀가 저를 원망하면 어쩌죠? 아니, 원망하는 게 당연하겠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조심스러운 소리였죠.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은정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려다 말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아 들어가도 되겠니?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망설임 속에 10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컨테이너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간이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어요. 구석엔 아이가 낡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죠. 은정은 저를 작은 의자에 앉게 하고 자신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우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컨테이너 밖에서 새벽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목이 메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은정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은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1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니.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어. 민수가 죽고 며칠 후 내가 사라져서 난 당연히 내가 그랬다고 믿었지. 한 번도 내 말을 들어보지 않았어. 그냥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어.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으셨겠죠. 저를 탓하시는 게 어머니한텐 더 쉬웠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은정아.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내 말 한마디 들어보지 않고 매일같이 너를 원망했잖니. 10년 동안 이렇게 살게 만들었잖아. 은정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미웠어요, 처음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니도 아프셨다는 걸요. 저는 은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은정은 잠시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을 나간 날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에 돌아갈 용기도 안 났고 주변 사람들과도 전부 연락이 끊긴 상태였죠. 그래서 그냥 숨었어요. 작은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새벽 청소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어요. 은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임신한 걸 알게 됐고 아이를 낳았죠. 민수 오빠의 아이였으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웠다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지만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은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생활비가 더 많이 들었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했어요. 폐지 줍는 일도 시작했죠. 부끄럽지 않았냐고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 일로 아이와 단둘이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은정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후원하는 것도 알고 있어. 민수 이름으로. 은정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가만히 은정이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다녀왔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들었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수 오빠가 생전에 그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빠 대신 제가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빠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민수가 왜 이 사람을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정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더 이상 살게 할 수 없었어요. 은정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았으니까요. 빌라는 작지만 따뜻했어요. 방 2개의 작은 거실,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 은정과 민서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죠. 이사하는 날, 저는 처음으로 손녀 민서와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야. 민서는 제 뒤에 숨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낯을 가리는 게 당연했죠. 10년 동안 할머니가 있는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민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미안해. 그동안 몰랐어.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민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다만 큰 눈으로 저를 물끄미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민서 주려고 가져왔어. 받아줄래?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인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은정이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알 수 있었죠. 짐을 다 옮기고 저는 은정과 민서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 불고기, 멸치볶음, 그리고 민서가 좋아한다는 김치전을 차렸습니다. 민서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궁금한 게 많은 듯 했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할머니한테 궁금한 거 있니?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했거든요. 저는 민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단다. 저는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길에서 다친 동물을 보면 집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친구가 힘들어하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던 아이였단다. 민서는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저도 아빠 닮았을까요? 저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넌 이미 착한 아이야. 민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학교 친구들이 저보고 가난하다고 놀렸어요. 엄마가 폐지 줍는 거 보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어요. 민서는 작은 손으로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슬프지 않았지만 엄마가 슬퍼하실까봐 말 안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런 상처를 혼자 사겨왔다니. 민서야, 엄마가 한 일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너를 키우기 위해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일을 한 거야. 그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넌 엄마를 자랑스러워해도 돼.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서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래,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민서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민서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서를 재우고 은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은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민서가 할머니를 좋아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민서가 좋아. 민수를 닮아서 그런가 자꾸 마음이 가더구나. 은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어머니, 사실 10년 동안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과 민서는 새 집에 적응했고 민서는 전학도 갔어요. 저는 거의 매일 그 집을 찾아가 민서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우성이에 대한 일을 은정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 끝에 저는 은정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민서가 학교에 간 사이 은정과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정아, 사실은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은정은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 그 돈 내가 가져간 게 아니었어. 우성이가 가져간 거였어.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크게 놀라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성이가 회사 자금으로 급한 불을 끄려다가 그 일이 벌어진 거였어. 민수가 비자금이 인출된 걸 알아챘고 두 사람이 다툰 그날 밤사고가 난 거야. 은정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사고 나기 전날 밤 저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제게 비자금 문제와 도련님과의 갈등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비자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부 비리를 알아냈고
그걸 고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내부 비리를 고발하게 되면 회사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괴로워했었어요. 그럼 왜 10년 동안 침묵했니? 은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밝히면 민서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될지 두려웠어요. 아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련님과 다투고 나서 사고로 죽게 된 걸 알게 되면 민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은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냥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민서만큼은 조용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저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이제 그만 고통받자. 우린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우성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우성이가 은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공기가 무거웠어요. 우성이는 은정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수, 정말 죄송합니다. 우성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형을 형수를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은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우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은 계속 말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민수 오빠가 밝히려 했던 그 일들,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세요. 그게 오빠가 원했던 일이니까요. 우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수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수가 원했던 정의가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성이는 약속대로 회사 내부 비리를 모두 밝혔습니다.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았고 회사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직한 경영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민수가 원했던 정의가 늦게나마 실현된 거죠. 그리고 우성이는 민수를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첫 장학생 선발식 날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참석했어요. 민서는 아빠 이름으로 된 재단 현판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찾았고 은정과 민서는 이제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온 가족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은정과 민서, 우성이와 그의 가족까지 모두 모였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식탁에는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전. 민수는 늘 이런 소박한 음식을 좋아했거든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민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아빠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지. 그게 때론 힘들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게 바로 내 아빠였단다.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저도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민수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안에서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민수의 사진이 있는 거실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10년 동안 외면했어. 내가 지키려 했던 진실을 묻어버렸어.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았어. 늦었지만 엄마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고쳤단다. 은정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도 이해할 거예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다시 모였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은정을 꼭 안았습니다. 10년 전에 이렇게 안아줬어야 했는데 그때는 하지 못했죠. 은정도 저를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우성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 내가 정말 잘못했어. 평생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어. 우성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형이 원했던 일을 이루려고 해. 회사를 정직하게 운영하고 형수와 민서를 잘 보살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야. 저는 우성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우성아, 내 형은 너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다만 내가 바른 길을 가기를 바랄 뿐이지. 민서가 사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사진을 만지며 말했어요. 아빠, 저 민서예요. 아빠 못 만나봤지만 할머니랑 엄마한테 아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 아빠 닮아서 착한 사람 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잘 지킬 거예요. 그 순간 식탁에 있던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서는 제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은정은 민서 옆에 누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은정아, 고마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이 아이를 키워줘서 그리고 민수를 기억해줘서.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다시 가족이 되어줘서요. 가족. 그 단어가 이제야 진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가 눈을 뜨며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여기서 자도 돼요? 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민서가 원할 때마다 할머니 집에 와. 여기는 민서 집이기도 하니까. 민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민수의 웃음이 보였어요. 은정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시간이 필요하고 진심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요. 저는 10년 동안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그 용서를 실천하며 살 겁니다. 요즘 저는 매일 저녁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은 민서와 공원에 갔다고, 은정이랑 시장 구경을 했다고, 우성이가 회사 일을 잘 처리했다고 이야기하죠. 민수가 듣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매번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야, 엄마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알아. 가족이란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걸.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보듬어 안는 게 가족이라는 걸. 50억 원이 사라진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오해보다 진실이 강하다는 걸,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손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아들이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10년을 잃었지만 그 덕분에 남은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신가요? 혹시 먼저 다가가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용서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세요. 그게 제가 10년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입니다. 저는 민수가 남긴 유산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정의, 용기, 사랑. 그게 민수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에요. 오늘도 저는 은정과 민서를 만나러 갑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들입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매일 배웁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요. 가족과 멀어진 분이 계신가요? 오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혹은 시간이 너무 흘러서 다가가기 어려우신가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언제든 가능하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내딛는 그 한 걸음의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실수를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위 분들과 따뜻한 이야기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